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한순간에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남편 규석 씨가 여보, 병원의 결과 들으러 좀 다녀오자고 하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기침이 좀 오래 간다 싶어서 간단히 검사했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한 폐렴이겠지라는 심정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밥상을 차리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규석 씨가 기침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더니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서 한 번만 더 보자고 했거든요. 나도 그래, 감기약이나 좀 받아와서 푹 쉬어라고 했죠. 평생을 함께 살면서 큰 병 한 번 앓은 적 없던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 가는 길에도 평범했습니다. 버스에서 규석 씨가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환자가 많다더라고 하니까 그러게 우리도 조심해야지라고 대답했어요. 대학병원 로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 보고 아이고 환자가 참 많네라고 했더니 규석 씨가 요즘 세상이 다들 바빠서 몸 관리를 못하나 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이 폐암 말기입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귀가 웅웅거리면서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규석 씨는 의외로 담담하게 그래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나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손만 떨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시는데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입원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들이 귀에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진료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로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어요. 남편이 내 팔을 붙잡아주면서 괜찮다, 괜찮아라고 하는데 뭐가 괜찮다는 건지. 병원 복도에 사람들이 오가는 게 다 꿈 같더라고요. 복도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평범해 보이는데 우리만 이상한 세계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주신 봉투 안에는 입원 준비를 위한 병원비 견적서가 들어있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봤는데 우리 남편이 아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이게 꿈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규석 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나만 세상이 다 바뀐 것 같았어요. 저녁을 차려놓고도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규석 씨는 코를 골면서 자는데 나만 뒤척뒤척. 천장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직 손주도 못 봤는데 민수가 결혼한 지 겨우 3년인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서 베갯니지 다 젖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눈이 퉁퉁 부어서 누가 봐도 밤새 운 티가 났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남편이 더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바로 입원이었어요. 병실에서 남편 규석 씨가 링거 맞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간호사 선생님이 항암 치료 일정표를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원 첫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병원 냄새, 링거 소리, 다른 환자들 기침 소리.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규석 씨는 괜찮다, 금방 나을 거야 라고 하는데 얼굴색이 벌써 안 좋아진 게 보였어요. 민수가 직장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데 규석 씨는 뭘 괜찮긴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농담처럼 말하더군요.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의젓하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민수가 병실에서 나와서 복도에서 나한테 엄마 정말 말기예요? 라고 물어보길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했더니 아들이 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도 더 아팠어요. 서연이도 학원 수업 마치고 저녁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과일 깎아주면서 아버님 많이 아프시죠?
라고 하니까 규석 씨가 괜찮다, 괜찮아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힘없더라고요. 서연이가 병원비 걱정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데 규석 씨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아이고, 정말 참 복잡한 일들이 시작된 거였어요.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았어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이야. 병원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하루 종일 병실에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규석 씨는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토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보는 내가 더 속상했어요. 항암 치료받은 다음 날이면 규석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평소에 잘 먹던 사람이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넘기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조금씩 적응하시게 될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보는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병실에서 하루 종일 지키고 있으니까 정말 지겹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혼자 두고 갈 수는 없고 다른 병실 보호자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이래야 하는 건가 봐요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했죠. 민수는 매일 저녁 야근 마치고 병원에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오느라 정장 차림으로 오는데 아들이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서연이는 처음 며칠은 같이 왔는데 점점 혼자 오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연이도 열심히 왔어요. 과일도 깎아주고 병실 청소도 도와주고. 어머님, 제가 할게요라고 하면서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학원에서 새 강에 맡았다. 수업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로 점점 안 오더라고요. 서연이는 왜 안 와? 라고 물어보니까 민수가 학원에서 새 강에 맡아서 바빠요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수업이 늦게 끝나서. 뭔가 서운하더라고요. 문자를 받고 보니까 서연이가 병원에 안 온 지가 사흘이나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했어요.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며느리들은 매일 오는데 우리 며느리만 안 오니까 눈치도 보이고. 규석 씨가 그 문자를 보고는 젊은 사람들 바쁘지 머리라고 하는데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나도 이해는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바쁜지 알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을까요? 병실에서 다른 보호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며느리는 매일 와서 도와줘요. 아들이 새벽에도 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우리 서연이가 비교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 서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규석 씨와 통화하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네 아버님. 죄송해요. 요즘 가계부 정리하느라. 아, 네, 병원비도 많이 나오시죠?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규석 씨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연이가 학원 수강생도 줄어들어서 걱정이에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집이 많아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병원비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규석 씨가 한숨을 푹 쉬더군요. 여보, 우리 자식들 돈 때문에 고생시키면 안 되겠어. 뭔 소리예요? 부모가 아픈데 자식이 돌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도 젊은 부부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우리가 집은 장만해줬지만 병원비 부담시키면. 규석 씨가 말끝을 흐리더군요. 맞는 말이었어요. 민수 결혼할 때 전세자금 3억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때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병원비 부담시키자니 마음이 무거웠죠. 젊은 부부가 전세로 시작해서 언제 내 집 마련하겠어요. 여보, 그래도 애들이 효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효성은 고맙지만. 서연이 목소리 들어봐. 가계부 정리한다고 하면서 병원비 걱정하는 것 같던데. 규석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젊은 부부들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물가는 오르고 대출 이자도 올라서. 집 사기 힘들잖아. 남편 말이 맞았어요. 민수 월급이 400만 원 정도인데 언제 집을 장만하겠어요.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자, 여보. 평생 모은 적금도 있고 예금도 있잖아. 규석 씨가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집 장만해 준 것도 큰 도움이었는데 병원비까지 의존하면 안 되겠어. 규석 씨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여보, 생각해봐. 우리가 젊었을 때 시부모님께 얼마나 눈치 봤는지. 돈 문제는 정말 민감한 거야.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세대는 자식에게 짐 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특히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정말 견딜 수 없더라고요. 서연이가 나쁜 아이는 아닌데 왜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을까요? 그러던 중에 민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아들아, 폰이 시끄럽네. 아, 은행에서 계좌 알림 오는 거예요. 화면을 흘끗 봤는데 부모님 병원비라는 메모가 달린 이체 예약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아들이 벌써부터 병원비 걱정을 하고 있구나 싶으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가족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았거든요.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규석 씨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창가에 앉아서 바깥 구경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 몇 차례 받고 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는 것 같았어요.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고 기침도 전보다는 줄어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에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길래 정말 기뻤어요. 집에서 요양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규석 씨도 집이 제일 좋지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민수와 서연이가 함께 왔는데 서연이가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표정이더라고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민수와 뭔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어요. 병실에 들어와서도 인사를 하긴 했는데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서연이가 입을 열더니 퇴원하시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직설적으로 물어보더군요. 규석 씨가 순간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나? 아니,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가게 정리도 해야 하고. 서연이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요즘 학원 상황도 안 좋고 수강생들이 많이 빠져서. 그래서 가계부를 다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민수가 말리더라고요. 민수가 서연이를 말렸습니다. 야, 그런 걸 왜 지금 물어봐? 그런데 서연이가 안 그래도 요즘 대출 이자도 오르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서연이가 급하게 설명하더군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갑자기 큰 돈이 나가면 다른 계획들도 다 틀어지고. 그런데 말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규석 씨가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돈은 우리가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라. 뜻이 다르나? 돈 없어서 못 낸다고 생각하는 거 아냐? 병실 분위기가 얼음장이 되었어요.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가족들도 슬금슬금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커졌거든요. 참 창피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병실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족끼리 이러는 것도. 민수가 중간에서 애를 쓰더군요. 아버지, 서연이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규석 씨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어요. 자식이 부모 병원비 낸다고 자랑할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나? 규석 씨가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이 없는 줄 아나? 우리도 적금 있고 예금 있어. 자식 돈 안 써도 된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간호사가 와서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하더군요. 서연이 얼굴이 빨갛게 되더군요. 아버님, 정말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럼 뭔 뜻이냐? 우리가 가난해 보여? 아이고, 정말 참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며느리도 잘못이 없고 시아버지도 틀린 말은 아니고.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라고 하면서 일어서더라고요. 그리고는 먼저 가볼게요라고 하면서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뒤에서 민수가 서연아 라고 불렀지만 돌아보지도 않더군요. 결국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갔어요. 민수도 아버지 너무하세요라고 하면서 따라 나가더군요. 병실에 나와 규석 씨만 남았는데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다른 환자들도 어색한 눈치였고 한참 지나서 민수가 혼자 들어왔어요. 서연이는 집에 갔어요. 많이 속상해해요. 민수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버지 서연이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규석 씨는 돌아눕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냐? 심하긴 뭐가 심해. 며느리가 시아버지 병원비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게 말이 돼? 그래도 애도 속상했을 텐데. 속상하면 안 물어보지 왜 물어봐? 규석 씨가 계속 화가 난 채로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세대는 그런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만큼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며느리가 대놓고 돈 걱정을 하니까.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좀 과하긴 했어요. 그날 밤에 규석 씨가 나한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돈으로 하자.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 안 되겠어. 마음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남편의 자존심도 있고 가장으로서의 체면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통장 잔고를 계산해 봤는데 항암 치료비까지 다 하면 빠듯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규석 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겠어요라고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민수가 혼자 왔거든요. 서연이는 바빠서 못 온다고 해요. 참 서운했습니다. 퇴원하는 날인데 며느리가 이런 날에 안 오다니. 민수 표정도 어두웠어요. 어젯밤에 서연이랑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야기? 아버지가 화내신 일로요. 서연이가 많이 속상해해요. 그러면서 민수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와야 하는 거 아냐? 그게 서연이가 아버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해서. 아이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틀어져야 하나? 병원 로비에서 수납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2,500만 원이나 나온 거예요. 규석 씨도 놀란 표정이었는데 됐다. 내가 낼게라고 하면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꺼내면서도 규석 씨 손이 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도 이런 큰 돈을 한 번에 내는 건 부담스러우니까요. 나도 옆에서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한 번에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서연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아버님.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오더니 저희가 낼게요라고 하면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규석 씨가 됐다고 했잖아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내야죠라고 우기더라고요. 서연이가 카드를 내밀면서 정말 죄송해요. 늦게 와서. 어젯밤에 민수랑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규석 씨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라 됐다니까라고 딱딱하게 말했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끼리 실랑이를 하니까 다들 쳐다보더군요. 참 창피했어요. 민수야, 어머니 카드로 하자라고 했는데 서연이가 아니에요. 저희 카드요라고 하면서 계산대 아가씨한테 먼저 내밀었어요. 계산대 직원도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카드가 2개나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뭐지? 라는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규석 씨가 정말 화를 냈습니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가 커지니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이런 소동을 벌이다니. 서연이가 아버님, 정말 저희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규석 씨가 내 돈 내는데 왜 남이 간섭해? 라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중간에서 아버지, 목소리 좀. 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내가 나섰습니다. 됐어, 내가 낸다고. 서연이 손에서 카드를 빼앗아서 계산대에 넣었어요. 그때 서연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당황하고 서운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눈물이 글썽이는 것도 보였어요. 계산을 하고 나서 영수증을 봤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2,500만 원이면 우리 적금의 거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더 놀란 건 규석 씨가 주머니에서 다른 봉투를 꺼내는 거였어요. 뭔가 싶어서 슬쩍 봤는데 원래 견적서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추가 치료비 견적이야. 왜 안 보여줬어요? 괜히 놀랄까봐. 아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도 남편이고 며느리도 며느리고 다들 서로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숨기고 견적서를 자세히 보니까 앞으로 몇 개월 더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때마다 비용이 계속 나간다고 되어 있었어요. 2차, 3차 항암 치료에 정기 검사비까지. 계산해 보니까 정말 큰 돈이었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조용했어요. 민수가 운전하고 서연이는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만 보고 규석 씨는 뒷자리에서 딴 곳을 보고 있었죠. 나만 가운데서 어정쩡하게 앉아 있었어요. 차 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뭔가 말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이는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어서 표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하고 민수야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서연이는 끝까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인사만 대충 하고 가버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라고 하면서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집에 들어와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규석 씨는 피곤하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도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일이 과연 잘 된 건지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닌지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연이가 병원 로비에서 카드를 내밀면서 했던 말들, 그때 표정. 정말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매정하게 거절한 건 아닌가? 그날 저녁에 규석 씨가 말했어요. 마음이 더 크다고 그랬는데 며느리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잘못 시작된 것 같은 느낌. 이렇게 가다가는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부엌에 나왔습니다. 물을 끓여서 차라도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가스레인지 불꽃을 보니까 마음이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만 조용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였어요. 이런 시간에 잠 못 이루고 있으니까 정말 나이 든 게 실감났어요.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은 잘 잤는데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지더라고요. 규석 씨는 방에서 잠을 자는데 나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서연이가 정말 돈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봤어요. 병원 로비에서 서연이가 카드를 내밀 때 표정, 규석 씨가 화낼 때 서연이 당황하던 모습, 집에 올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던 것. 젊었을 때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참 어려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집와서 돈 계산한다고 하시고 나는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어쩌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생각을 하니까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고 돈 쓰는 것 하나하나 다 따지시고 그때 나는 절대 그런 시어머니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돈 문제가 제일 민감하더라고요. 특히 시댁, 처갓집 사이에서는 더욱 그래요. 서연이도 나름 고민이 있었을 텐데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젊은 부부들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규석 씨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평생 가장 노릇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살았는데 병들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린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남자들은 특히 그런 게 있잖아요. 부엌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서연이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텐데. 혹시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본 건 아닐까? 며느리도 나름 걱정이 있을 텐데. 새벽 6시쯤 되니까 전화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싶어서 받았더니 동생 미정이더라고요. 언니 잠 안 와? 응, 너도 잠 안 와? 형부 퇴원했다니까 걱정돼서. 미정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왠지 반가웠어요. 미정이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병원비 때문에 서연이와 신랑이 한 것도 규석 씨가 화낸 것도. 미정이가 들어보더니 언니 그 애도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정?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집값은 비싸고 물가는 오르고. 게다가 서연이 학원도 코로나 때 많이 어려웠다잖아. 그제야 생각해보니까 서연이가 그동안 힘들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미정이가 계속 말하더군요. 언니 서연이가 그렇게 나쁜 애 아니잖아. 결혼 3년 동안 명절 때도 잘 오고 언니한테도 잘하고. 갑자기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시아버지가 아픈데. 언니 마음은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야.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 그렇지 않을까? 미정이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서연이만 탓한 것 같았어요. 미정이가 또 말하더군요. 언니, 내가 서연이랑 가끔 연락하는데 그 애가 요즘 정말 힘들어해. 학원 운영도 어렵고 집안 살림도 빠듯하고. 그런데 시아버지 병까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어땠을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에는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었거든요. 뭘 해도 안 맞는 것 같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뒷말 나올까봐 조심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서연이가 좀 이해되더라고요. 병원비 물어본 것도 나름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거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나 싶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댁 일에 어떻게 끼어들어야 할지 정말 어려웠을 텐데. 미정이와 통화를 끝내고 나서 더 생각해 봤어요. 서연이가 병원에 자주 못 온 것도 병원비를 걱정한 것도 혹시 다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나만 혼자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가 떠오르면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이 되니까 마음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서연이한테 연락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에 민수가 혼자 왔어요. 서연이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규석 씨는 안방에서 쉬고 있고 민수와 나는 거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가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엄마 서연이가 많이 속상해해요. 그래? 마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서연이가 기분 좋을 리가 없죠.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니까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서운해한다니까 내 마음도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가족인데 이렇게 틀어져서야. 민수야, 그럼 우리가 너무 심했나?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요. 그런데 서연이도 나름 고민이 있었거든요. 무슨 고민이냐고 물어봤더니 민수가 주저하더라고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실은 요즘 저희 가게가 좀 빠듯해요. 얼마나 빠듯하길래? 민수가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오르고 서연이 학원도 수강생이 줄어서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적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서연이가 왜 그렇게 병원비를 걱정했는지. 젊은 부부가 벌써 적자라니. 요즘 경제가 정말 어려운가 보구나 싶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사교육 업계가 많이 힘들다고는 들었는데 민수가 계속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부모님 병원비는 저희가 내되 좀 계획적으로 하자고. 계획적으로? 매달 얼마씩 나누어서 내는 걸로. 그래야 다른 생활비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젊은 부부가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었구나 싶으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우리는 서연이가 돈을 아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던 거구나. 내가 왜 이걸 미리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규석 씨가 안방에서 나오더니 무슨 소리냐? 부모 병원비를 분할로 낸다고? 목소리가 좀 컸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궁상맞게 보여?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여보, 아들이 좋은 뜻에서. 좋은 뜻이긴 뭐가 좋아?
자식이 부모 돈을 관리해준다는 거잖아. 규석 씨가 화를 내니까 민수도 당황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옆집에서도 들릴 것 같았어요. 민수가 급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관리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저희 형편상 한 번에 큰 돈을 내기가 어려워서. 형편이 어렵다고? 그럼 우리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소리네. 규석 씨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당분간 민수만 와라. 규석 씨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며느리는 당분간 오지 말고 민수만 와.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내 말이 그런 뜻이야. 며느리가 우리를 돈으로만 보는데 뭘 보러 와? 규석 씨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내가 말리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민수가 얼굴이 빨갛게 되더니 아버지, 너무하세요라고 하더군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며느리가 우리를 돈으로만 보는데 뭘 보러 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규석 씨도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뭐야? 부모 병원비를 계획적으로 낸다는 게 정상적인 소리야? 아버지는 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민수도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부자가 이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결국 민수가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안 와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어요. 규석 씨도 그래, 가서 며느리한테 잘해주어라라고 중얼거리더군요. 민수가 나간 후에 집이 조용해졌어요. 규석 씨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만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싶어서 한숨만 나왔어요. 그날 밤에 동생 미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민수가 술 먹고 응급실에 갔다네. 뭐? 서연이한테서 연락 왔어. 집에 와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위세척하고 지금은 괜찮다는데. 서연이가 많이 놀랐대.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생기다니. 우리 때문에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다니.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미정이가 계속 말하더군요. 언니, 이렇게 가면 안 돼.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누가 좋아?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미정이가 집으로 왔어요. 손에는 뭔가 서류들을 들고 있더라고요. 언니, 이거 좀 봐. 무엇인지 궁금해서 받아봤는데 휴대폰 화면에 계좌 이체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민수가 이미 병원비를 일부 송금한 기록이야. 서연이가 보여달라고 해서.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난달부터 매주 50만 원씩 부모님 의료비라는 명목으로 이체한 내역들이 있었어요. 계좌 내역을 보니까 정말 꾸준히 보내고 있더라고요. 규석 씨가 진단받은 그 주부터 시작해서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벌써 200만 원이 넘었어요. 아들이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다니. 그럼 민수가 벌써부터? 응, 서연이 말로는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작했대. 아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규석 씨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오해한 거네. 그것뿐만 아니야. 미정이가 다른 봉투를 꺼내더군요. 이것도 봐. 병원 견적서였는데 규석 씨가 나한테 보여준 것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견적서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규석 씨가 보여준 건 일부분이었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어요. 표적 항암 치료비, 정기 검사비, 입원비. 다 합치면 4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여보, 이게 실제 금액이야? 응, 그래서 서연이가 그렇게 걱정했던 거야. 미정이가 설명해 주더군요. 서연이가 병원 사무실에서 우연히 들었대. 간호사가 최규석 환자분 보호자가 견적서 일부만 가져가셨네요 라고 하는 걸. 아이고, 그럼 규석 씨가 일부러 숨긴 거였구나 싶었어요. 왜 숨겼을까? 형부도 아들 부부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겠지. 남자들이 다 그래.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더라고요. 규석 씨도 자식들 부담 주기 싫어서 숨겼고 서연이는 실제 금액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었던 거고. 미정이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더군요.
이건 서연이네 가계부야. 이것까지 왜? 서연이가 보여달라고 했어. 언니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가계부를 보니까 정말 빠듯하더라고요. 수입과 지출을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였어요. 민수 월급 400만 원, 서연이 학원비 200만 원. 그런데 나가는 돈이 전세 대출 이자, 생활비, 보험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적자였어요. 그럼 서연이가 나쁜 게 아니었네? 아, 당연하지. 그 애가 얼마나 고민했겠어. 시아버지한테는 직접 말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내가 정말 바보같이 생각했구나 싶어서 자책이 되더라고요. 미정이가 또 다른 걸 보여주더군요. 이것도 봐. 휴대폰 녹음 파일이었어요. 민수와 서연이가 나눈 대화였는데. 당신이 술 마시고 쓰러질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야. 부모님께 제대로 설명드리자. 어떻게 설명해? 아버지가 화나실 텐데. 그래도 오해는 풀어야지. 녹음을 들어보니까 서연이가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내가 말을 잘못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거야. 민수 목소리도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서연아,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서. 괜찮아. 나도 말을 조심스럽게 할 걸 그랬어.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이 목소리에서 정말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머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내가 말을 잘못해서. 듣고 있으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런데 민수야, 정말 괜찮을까?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하지만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 하잖아. 앞으로 아이도 생각하고 있는데. 녹음을 계속 들어보니까 서연이가 임신 계획까지 미루고 있더라고요. 요즘 경제 상황이 이래서 아이는 좀 나중에 가져야 할 것 같아. 서연아. 아니야, 괜찮아. 부모님이 건강하신 게 우선이야. 미정아, 이걸 왜 이제 보여주냐? 서연이가 부탁했어. 언니한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워서. 그럼 그 애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많이 속상해하지. 시어머니한테 돈만 따지는 며느리로 찍힌 것 같다고. 미정이가 계속 설명해 주더군요. 언니 서연이가 어젯밤에 나한테 전화했는데 펑펑 울더라. 시어머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다.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가 언니는 그런 사람 아니다. 오해가 있었을 거다라고 했는데. 서연이가 그래도 아버님이 저를 안 좋게 보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 미정이가 한숨을 푹 쉬더군요. 언니 서연이가 정말 착한 애야. 이런 상황에서도 부모님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자기 일은 다 뒤로 미루고 있어. 그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서연이가 병원비를 걱정한 건 정말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고 병원에 자주 못 온 것도 정말 바빠서였고 내가 혼자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정아, 내가 정말 바보같이 생각했네. 언니도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래도 며느리를 너무 의심했어. 서연이한테 어떻게 사과하지? 그날 밤에 규석 씨한테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민수가 이미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 규석 씨가 견적서를 일부 숨겼다는 것, 서연이가 실제로는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 규석 씨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그럼 내가 잘못 생각한 거네. 그런 셈이지. 규석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이 천장만 바라보더니 여보,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나?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서연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그렇지 뭘. 규석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여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그런데 규석 씨 표정을 보니까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내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사과하지? 일단 민수한테 연락해서 이야기해보자. 민수도 나한테 화났을 텐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해할 거야. 그날 밤에 우리 둘 다 잠을 못 잤어요. 서로 뒤척이는 소리만 들렸죠.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았어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더 꼬이고,
새벽에 규석 씨가 말하더군요. 여보, 내일 민수한테 전화해보자. 그리고 서연이한테도 사과해야겠어. 그래, 그게 맞아. 이제야 진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버지 상태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표적 항암 치료 받은 뒤로 기침도 줄고.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서연이가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다행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석 달 전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규석 씨가 기존 항암 치료로 별 효과를 못 보고 있을 때였어요. 서연이가 아버님 표적 항암 치료라는 게 있대요라고 하면서 두꺼운 자료를 들고 온 거였죠.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 서연이가 정말 열심히 알아봤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자료 찾고 병원에 전화해서 문의하고. 이게 뭐냐? 규석 씨가 물어보니까 서연이가 열심히 설명하더군요.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좋다고 해요. 다만 비용이 좀. 얼마나?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그때 서연이 표정을 보니까 정말 걱정스러워 하면서도 규석 씨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민수가 바로 말했어요. 아버지,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아들 부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서연이가 그때 말했어요. 아버님, 이 치료가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해요.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쓰고 있고, 며느리가 그렇게 열심히 알아봐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서연이가 걱정하고 있었던 거구나. 결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한 결과 표적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이렇게 비싼 치료를 라고 망설였는데 민수가 아버지 제발 받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서연이도 아버님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서연이가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그런 말을 했을까. 자기네 형편도 어려운데. 그 치료를 받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 좋아졌어요. 기침도 줄어들고 식욕도 생기고. 의사 선생님도 다행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민수야, 어제 아버지가 서연이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정말요? 응, 우리가 오해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고 전해줘. 민수 목소리가 밝아지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규석 씨도 나도 간다고 해서 함께 갔어요. 진료실에서 민수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치가 많이 좋아졌대요. 아이고,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표적 항암 치료 받느라 비용 부담도 컸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다니.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종양 크기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내가 물어보니까 완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충분히 희망적입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규석 씨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지는 게 보였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미안했어요. 그동안 병원비 때문에. 뭔 소리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아버지가 좋은 치료받을 수 있었잖아. 그래도 처음에 오해가 있었잖아요.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서연이도 많이 신경 써줬고. 사실 그동안의 오해들이 다 풀렸어요. 서연이가 병원비를 걱정한 것도 가정 경제를 생각해서였고, 우리가 자존심 부린 것도 자식들 부담 주기 싫어서였고, 결국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았던 거죠. 그때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아주 좋대. 의사 선생님이 희망적이라고 하시더라. 정말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목소리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서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표적 항암 치료 알아봐 준 것도 고맙고.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머님. 왜? 서연이 목소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뭐라고? 아이고 세상에. 규석 씨 건강도 좋아지고 손주 소식까지.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이야?
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병원에서 검사 받아봐야 해요. 얼른 병원 가봐라. 손주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동안 오해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한꺼번에 규석 씨한테 얼른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규석 씨한테 얘기했더니 손주라고 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좋은 일이 한꺼번에. 그러게 말이야. 표적 항암 치료 효과도 좋고 손주 소식까지. 규석 씨가 정말 기뻐하더군요. 여보, 이제 정말 열심히 치료받아야겠어. 손주 얼굴 볼 때까지는 꼭 건강해야지. 당연하죠. 손주 크는 것도 다 보셔야 하고. 그날 저녁에 민수 부부가 함께 왔어요. 서연이를 보니까 얼굴이 조금 살이 오른 것 같았어요. 임신 때문인가 싶어서 배를 살짝 만져보니까 정말 볼록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언제쯤 태어날까?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정도 됐다고 해요. 아이고, 그럼 봄에 태어나는구나. 서연이가 배를 쓰다듬으면서 네, 따뜻해질 때쯤이요라고 하더군요. 규석 씨가 서연이한테 사과했어요. 며느리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동안 오해해서.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말을 조심스럽게 할 걸 그랬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하더군요. 아니야,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어. 내가 우리를 걱정해서 한 말인 줄 몰랐지. 규석 씨가 계속 사과하니까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날 밤에 우리 부부가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뭐가? 표적 항암 치료 받기로 한 것도 아들 부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도. 그러게. 서연이가 정말 고마워. 규석 씨가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 서연이가 그렇게 우리를 걱정해 주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앞으로는 가족끼리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돈 때문에 서로 오해도 했지만 결국 가족의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손주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에 서연이가 정식으로 임신 확인을 받고 왔어요. 정말 임신이에요. 손주를 가질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됐어요. 규석 씨도 손주 때문에라도 꼭 건강해져야겠다고 하시면서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더라고요.